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옥입니다. 이번 강좌는 파트 4로 디카시의 지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의 시간에는 디카시의 개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시간부터 각 관점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방론적 관점에서 디카시를 먼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신과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어떤 그 창조라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도 대상이 존재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모방론의 관점에서 대상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인데 얼마나 본질을 잘 드러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다같이 모방론적 입장에서 시를 보았지만 플라톤은 시가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시를 부정적으로 보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가 개연성 있는 허구라는 관점에서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시가 역사보다 더 본질에 닿아 있다는 것이 역사는 이미 있던 세계, 일어나고 있는 세계를 그려내지만 시는 있을 수 있는 세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더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모방론적 입장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방론의 관점에서 시를 본다는 것은 세계를 반영, 재현한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가 역시 중요합니다. 즉 시적 진실, 실제를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모방론이라는 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 밀고 가면은 시라는 것은 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이 시적 감흥을 느낀 대상이 초점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상을 정경화하고 시인이나 독자 같은 나머지 것들은 모두 후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방론적 입장에서 시는 대상이 초점화되는 것입니다. 일반 문자 시는 모방론적 입장에서 문자로만 대상을 재현한 것이지만 디카 시는 시적 행상을 디카로 찍어 이미지로 가져와서 문자로 다시 옮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디카 시의 재현 능력은 문자 시보다 우수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에게 포착된 세계가 완벽한 시적 행상으로 드러나는 경우 거기에 시인의 생각이 거의 개입할 틈은 없고요. 단지 시인은 그것을 시로 맹맹하는 에이전트의 역할에 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모방론에서 디카시의 하자는 사물의 말 혹은 신의 말을 대언하는 그런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카시는 사물의 말, 신의 말을 읽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좀 극단적인 면에서 단정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디카시의 본질적 국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디카시는 대상 자체가 시가 되는 경지, 그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디카시를 모방론적 입장이 아니라 표현론적, 구조론적, 또한 효용론적 입장에서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디카시는 사물, 자연 혹은 사건 등 외부 세계에 투영되어 있는 삶의 진실 혹은 존재의 어떤 본질, 신의 의지 등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물 혹은 자연, 사건에 내재한 의미를 대언하는 기능이 디카시의 주된 기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물이나 자연은 입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은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시기도 했고요. 혹은 바람 소리나 내성 소리, 혹은 다른 자연의 어떤 그런 현상을 통해서, 즉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뒷가시의 하자는 사물이 입이고 자연의 입입니다. 때로는 신의 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뒷가시의 주된 기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방론적 입장에서 뒷가시에 있어서는 사물이 주체가 되고 시인은 객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의 주도권이 시인에게서 사물에게로 옮겨진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산문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넘기면 한 장에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4월호라면 부석사 가는 길에 지천으로 피어난 사각 꽃밭 풍경이 보일 것입니다. 7월호라면 안면도 솔숲을 보여주고 12월호라면 싸락눈이 벤산반도 그 무채색의 천지를 희끗희끗하게 수놓은 강갱이거나 제 고향 제천의 벼론 성지에 내리는 한방눈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페이지의 이름은 이달의 시입니다. 자, 이 글은 윤재림 시인의 때때옷에 때만 묻힙니다 라는 산문인데요. 이혜인 시집 작은 위로 발문입니다. 이혜인 시집은 2007년도에 나온 것인데요. 윤재림 시인의 글은 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측면에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윤재림 시인이 말하는 것은 시인이 창조한 언어 예술로서의 어떤 카테고리를 넘어 자연이나 사물 자체가 바로 빛나는 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시가 된다는 어떤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모방론적 관점을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동균 시인의 뒷가시 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모방론적 관점에서 뒷가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균 시인의 뒷가시 봄입니다. 쉿, 봐봐, 움직이잖아. 꿈틀꿈틀 개똥숲 같은 그늘에서 초록 햇살을 품고 가는 애벌레야. 이 작품은 세계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자도 대상 자체가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린이 산맹이 싯하며 개똥숲 그늘에서 초록 햇살을 품고 꿈틀꿈틀 기어가는 애벌레를 발견하고 탄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인은 그냥 그 대상을 그대로 옮겨놓기만 한 에이전트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인은 이런 모습을 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임으로써 시인의 인식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아무튼 이 뒷가시의 행식 자체는 사물이 바로 시고 시가 사물이 되는 대상 자체를 완벽한 시적 행상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인이 봄이라는 시적 행상을 그대로 포착하여 보여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동균 시인의 이 뒷가시 봄은 모방론적 관점에서 뒷가시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뒷가시는 모방론적 입장에서 볼 때 대상 자체가 이제 시가 되는 그런 경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뒷가시의 지평은 이 모방론으로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뒷가시의 지평 세 번째 강의로 구조론적 관점, 즉 객관론의 관점에서 뒷가시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